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봄바람을 타고 봄 소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두꺼운 옷을 좀 이렇게 벗어야 되는데 아직도 두꺼운 옷을 입고 오신 우리 또 차 교수님. 우리 차 교수님은 집에 옷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사 중이어서 난민 신세를 지금 돼가지고. 예, 우리 지금 보트피플. 네, 죄송합니다. 우리 차 교수님이 바라는 봄바람, 어떤 봄바람입니까? 월급 올려준다? 뭐 이런 거에 대단히 봄 소식일 거고. 예. 내 집값 올랐다? 예. 이것도 봄 소식일 텐데 그런 야.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뭐 명색이 국립대 교수인데 그런 거 바랐어야 되겠습니까? 그걸로 딱 끝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 수출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값 이래 폭락 잡혔다. 뭐 이런 소식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고 조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다르죠.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 저는 이제 연금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 이제 맞습니다. 이런 내려가는 게 중요하죠. 제 것 빼고는 내려가는 게 중요하죠. 소득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나머지 게 내려가야 된다. 물가 내려가고 민생 안정되고 뭐 연금 생활자 비해 아니십니까? 아직은 저는 아니긴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나라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서 봄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까? 경제 또는 민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연구소에서 경제 부분에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제 현주소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현 정부가 한 해는 아니지만 지난 2022년을 보내면서 성과로 내세운 게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0대 성과를 보였는데 주요 성과를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유치,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 지역 해제, 뭐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수출액, 그리고 수출 세계 6위 달성. 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많은데 요 중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눈여겨본 성과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외에도 뭐 이제 방산 수출 잘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성과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근데 윤 대통령이 자기가 대한민국 셀즈맨 비즈니스 영업 1호 사원 1호 뭐 네.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투자 유치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MOU 체결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소식들은 뭐 그래도 듣기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소식 이면에는 좀 포장된 느낌이 많다. 포장이 됐다. 네, 저는 그래서 뭐 10대 성과 같은 거 전광판 보면 뭐 여기저기 어디 모든 도시에 가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특히 역전 앞에 뭐 대형 전광판에다가 막 계속 홍보해야 되는데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게 저 이면에 있는 것들 뭐 잘못됐다. 근데 수출 엄청나게 되고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을 해보면 수출하는 이유는 수출해가 적자 만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딱 그 속을 내다보면 우리가 수출 규모로 뭐 세계 6위 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7천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수입해가고 딱 비교해보면 오히려 적자 폭은 거의 IMF 수준의 2배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고. 어쨌든 좀 포장이 좀 된 것 같다. 네, 포장됐죠. 그다음에 저는 뭐 UAE에 300억 달러 우리가 투자 뭐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디서 그 투자금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보면 뭐 아직은 사실 뭐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 좀 씁쓸한 면이 있다 그래 보면. 그럼 우리 조 교수님은 어떤 성과가 눈에 좀 많이 띕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의 성과다라고 하는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 발표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좀 조급하지 않나.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 이게 어떤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이게 효과를 보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사실은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새 정부의 출범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수출이 얼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역 수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아, 그거 쏙 우리가 뺐죠? 예, 우리가 네. 지금 다루겠지만은 무역 수지는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그 수치.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대학교 때 배웠던 그 교과서 생각이 나는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교과서가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좀 고통을 참자. 그렇게 얘기를 할 시기가 저는 아닌가.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잘하는 점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강박에 시달릴 수 있는 거고 그건 어떤 정부든 다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 게 뭐 잘못된 거는 전부 다 전 정부, 문 정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잘된 것도 좀 문정부 탓이 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 중에서 보면 방산 수출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 문정부 때 K방산에 관한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 성과들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수혜를 지금 거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말들도 조금 균형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 또는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게 그렇죠.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정부는 뭐 방산, 뭐 안보 이런 게 소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역대 이런 그 국방이라고 하는 점에서 방산이라고 하는 점의 성과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투자도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제일 많이 했고 효과도 있고 또 사실은 재래식 그 국방력을 할 적에 지금 세계 5위, 6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에 좀 이렇게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이런 색깔이니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무역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사상 최대 수출액 6,9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7천억 달러가 넘고요. 비슷하게 가고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 6위 수출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1월 달에 127억 달러, 2월 달에 59억 달러, 60억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한 해 동안 생긴 적자 폭을 1, 2월 안에 거의 다 만들어냈거든요.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렇죠. 한 해 적자 폭에. 심각한 거죠. 이렇게 이 추세대로 가자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500억 달러 이상은 무역수지 적자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IMF 때 그때 무역수지 적자 많다고 막 했는데 그때 아마 2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때 뭐 그렇게 90년대 후반이고 하긴 하지만 규모가 이제 작긴 하지만 근데 지금 그건 뭐 거의 한 2배, 3배 뭐 이번에는 많게는 진짜 10배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월별로 보면은 참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3월이 그때 이제 인수위 들어가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까지 그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흑자였다가 3월 공교롭게 그 시점부터 적자가 시작이 돼서 계속 적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이나 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렇죠. 네,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이제 학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게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경제의 사실 가장 큰 버팀목은 수출인데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고 수입의 상당 부분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외교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그 대중국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지금 우리 무역 수지가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빠진 데가 중국이 아마 22.7% 정도 네. 빠졌다라고 알고 있고 베트남이 한 18% 정도 빠진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권의 국가에서 상당히 그 무역 규모가 많이 빠지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이제 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계속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 우리가 미국 중심의 질서로 완전히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조금 이 부분이 과도하게 우리가 탈중국할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체크는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모두 이 무역 수지 적자의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에너지냐, 반도체냐, 아니면 에너지 반도체더라도 그게 어느 쪽에서 오느냐 이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신호는 확실한 겁니다. 중국에서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어느 국내 언론들도 중국발 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크게 다루고 있지 않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게 언론이 너무 안 다뤄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많이 빠졌고 이제 무선 전자통신 장비 쪽에서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지금 그게 빠진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라고 하는 거가 거의 모든 현대의 생산품에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거였는데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와 그 이후 또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약간 침체 내지는 하향 국면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그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내보냈어요.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한미를 남방 삼각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북중로를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이 북중러가 굉장히 견고하고 상승 국면에 있으니까 대체하자가 남방 삼각관계에 강한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가장 최근 뉴스에 북한은 이건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거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힘들고 그럼 중국 하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거를 소위 북방 삼각을 겁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보면 결국은 무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어떤 시각이 저는 좀 잘못됐다. 이게 정부가 이건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야. 근데 에너지 같은 거 값이 오르는 거 우리 보고 어쩌하란 말이야. 그 얘기 많이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료를 갖고 딱 뜯어보면 에너지 가격은 정년 동기 그 기간 동안은 오히려 줄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늘었다 하더라도 감소하는 폭이 더 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인들이 실제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안정이 됐죠. 안정이 이미 됐죠. 네. 그 기재부에서 얘기한 그 원인을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졌고 에너지 가격은 너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를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그냥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의 역할이란 건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정부는 현재 뭐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결국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전략의 어떤 실패 이런 걸로 보기는 어렵다.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는 어떤 정부가 와도 해결 못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거냐. 근데 저는 중국발 리스크라고 하는 게 과연 관리 불가능한 거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22.7% 정도 빠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빠져야 될 것들이 빠지는 거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저는 분석들이 필요하고 중국이 어떤 의도된 측면에서 한국으로 가는 어떤 수출의 길들을 차단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면밀히 분석하는 눈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그렇게 제한을 하니까 중국이 당장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죠. 보복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써오던 그런 반도체에서 새로운 거를 자꾸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낸다고 해봤자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나쁜데 그걸 자꾸 새로운 걸 옛날처럼 많이 바꿉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요즘 나오는 챗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이 실용화되는 단계로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현재 기술이나 이런 기술 경제가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AI 쪽으로 완전히 지금 전향을 해서 옮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대단히 구조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누가 와도
해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 위기라든지 반도체 위기는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다른 나라들은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방을 못 하고 있고 그걸 구조적인 문제로 보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우리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폭 성장률의 어떤 전망치들을 세계 1위로 가져간 것처럼 어떤 나라들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면 1등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 저는 그 부분에 그 상대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국민들한테 이것도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하긴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1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운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열등생과 우등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열등생 그룹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등생 그룹에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는 나의 나쁜 머리의 문제가 아니야, 나의 불성실의 문제는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답을 찾기 힘든데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 예상이 나왔는데 IMF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국가별로 다 발표를 했는데 세계 평균 전망치가 2.9%라면 우리가 지금 그 1.7% IMF는 1.7%로 전망을 했고 한국은행은 1.6%로 전망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평균도 떨어지지만 일본에 뒤진다는 것도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고 세계의 경제지에서는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신문만 보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저는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걸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경제지들은 대부분 다 건설회사들이 다 갖고 있죠. 저는 결국은 언론들이 그런 문제들, 정부에게 불리한 문제들을 그 탑 기사에서 내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생각을 해보면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죽었다. 일본은 망했다. 맞아요.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못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과 3, 4개월 전인데 이제 우리가 성장 전망치에서 일본보다 밑도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25년 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금 지적을 한 것처럼 굉장히 자부심이 좀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우리 일본 이겼어. 일본이 이제 끝이야.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이 얘기가 뒤바뀌는 게 됐으니까 어쨌든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에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성과를 올렸으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점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뭐가 지금 문제인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힘을 내자라고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일본은 경제 성장의 전망치들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추세. 겁니다. 추세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보는 이 결국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신용이잖아요. 맞아요.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성의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일본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저는 이 경향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일본은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추세가 무섭네요. 아마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본은 워낙 나빴는데 조금 반짝하는 게 굉장히 수치적으로 크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언론도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일본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냐 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냥 비교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될 거냐, 우리 민생이 제대로 회복될 거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암울한 경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러다가 IMF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IMF라는 게 외환이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환이 말라버리는 거는 나라 빚이 문제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외환 보유고는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제는 해주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10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으면 분명히 외환 보유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생기고 있죠. IMF 구제금융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은 느껴야 되는데 보도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위험을 전혀 안 근데 느끼고 이제 뭐 그 우리가 좀 이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거를 꼭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건 무역 수지도 있지만 경상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 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외에 돈 빌려줘서 받는 이자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받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돈들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그래 경상수지. 그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적자가 지금 원래는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였죠. 그렇지만 지금 경상수지도 조금씩 적자는 나고 있지만 이 무역에서 얻는 무역에 따른 적자보다도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견뎌낼 수는 있을 거다. 버티기는 할 거다.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수지가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경상수지에도 압박 요소가 되고 결국은 깔아앉게 되고 특히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한꺼번에 핵폭탄처럼 작용되면 그때는 이제 IMF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건데 일부 대단히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정말 2023년이 IMF급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계속 경고음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목소리들에도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IMF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종류의 모든 적신호들이 다 켜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신호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근데 무역수지 적자 이것도 굉장히 큰 신호였고. 신호였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근데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치 떨어지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쭉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못 받아치는 이유는 이 우리 환율 관리를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우리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우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수출에 타격을 입을 거야. 그럼 수출의 타격은 당연히 국제 무역 수지의 어떤 적자폭을 확대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환율을 방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억지로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돼서 나타난 게 결국은 IMF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조건들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여서 정부도 고민을 되게 해봐야 되는 게 이 환율 방어. 지금은 정부가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를 엄청나게 외치면서 가장 비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금 시장에 다 개입하고 있거든요. 금융시장은 그렇죠. 금리 올리지 마라.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리고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작에 나서고 있는 이게 옳은 거냐? 환율도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방어하고 있는 이게 옳은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잘못 큰 상처가 나 있는데 일회용 반창고를 잘못 붙였다가 덧나는 수도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은 물론 하고 있겠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럼 높아. 당연히 한국에 있는 투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유출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아까 그래서 이런 걸 잘했어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내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대비할 건 대비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올지도 모르는 국난을 잘 대비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거 잘했어라고 말할 땐가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더 걱정인 거죠. 왜요? 2024년 근데 총선 잘했다고 앞두고 얘기할 수밖에 23년에는 없는 분명히 저는 거시경제지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거예요. 억지로 관리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억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그 모델이 있습니다. 선거를 두고 경기가 어떻게 등락을 거듭하는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모델에 따르더라도 늘 그렇게 정부가 좋은 경기의 정신호를 보내서 좋은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그건 어느 정부나 하는 건데 아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근데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 정치의 그걸로 봐서는 친윤계가
뭔가를 세력으로서 이 덩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저는 개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게 저는 우리 지가 버티고 있는 이 경제에 굉장한 하방의 압력으로 작동할 상부 압력이죠. 상부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한 방에 그냥 위기가 올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게 저는 좀 걱정스럽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안 좋은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대비한 거시경제 지표 관리를 하다 보면 쌓이고 쌓인 그렇죠. 게 한 번에 터져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 수출 청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환율도 엄청나게 개입해가지고 통제를 정말 꽉 조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의 폭도를 안 주면 나중에 터져버릴 동맥 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릴 가능성도 있죠. 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도 지금 마음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올릴 때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고. 돈 빠져나가죠. 그럼요.